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람이란 제목입니다. 97쪽이고요. 4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입니다. 1번 중화의 축이란 제목이에요. 네, 소제목은 죽서서 개준 통일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221년 최초로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진의 왕인 정이 최초로 한 일은 자신의 호칭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새 호칭은 바로 황제였다. 그는 최초의 황제가 되므로 자신을 시황제라고 불렀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보통 그를 진시황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극에서 흔히 보듯이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짐이라는 호칭도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다. 복속된 제후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앙 집권은 반드시 필요했다. 주나라 시대에는 주왕실이라는 정신적, 이념적 중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봉건 질서를 제도적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그 제도는 군현제였다. 군현제는 통일 이전부터 진시황을 충실히 보좌해오던 법가 사상의 책략가인 이사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진시황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을 군수, 군의, 군감이 관장하도록 했다. 또 중앙에는 승상, 국무총리 격, 태위, 국방장관 격, 어사대부, 검찰총장 격의 3공과 오늘날 각 부서 장관에 해당하는 구경을 두었다. 이로써 황제를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성립되었다. 진시황은 지역마다 달리 쓰던 도랑형과 화폐를 통일하고 문자도 예전부터 진이 사용하던 전서체에만 사용하게 했다. 끝까지 오랑캐로 남은 것은 북방의 이민족들 뿐이었다. 북방의 이민족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이 통일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중원의 한족 문화권과 북방 유목민족 문화권 간에 벌어질 기나긴 투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사전 대비가 만리장성이었다. 진시황 자신은 변방 이민족 출신이었지만 만리장성은 더 이상의 이민족을 중화 질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리장성은 단지 물리적 용도만이 아니라 중화 세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 법가를 신봉하고 한비자를 존경한 그는 법가 이외의 사상을 일체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기, 진의 역사와 농서, 의학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고 460여 명의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역사의 길이 남을 분서갱유를 일으켰다. 대규모 건축 사업도 문제가 되었다. 만리장성은 용도라도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국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 진시황이 시작한 각종 건설 사업, 예컨대 아방궁이나 여산릉의 축조는 농민들에게 가혹한 요역의 부담을 안겼다. 기원전 210년 지방 순례 중에 그가 병으로 급사하자 그간 골맞던 고름이 터져나왔다. 황제가 죽자마자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환관인 조고였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촌놈이 세운 대제국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지 불과 1년 만인 기원전 209년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주동자인 진승과 오광은 하급 장교 출신이었다. 처음에는 이들이 징용에 끌려가던 농민 병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는 일반 농민도 가세하면서 삽시간에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이듬해 반란은 간신히 진압되었으나 이 사건은 진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진승과 오광의 반란을 계기로 통일 이전의 육국 세력들이 각자 자기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 옛 제후국의 부활과 계승을 표방했다. 그러자 수십 년 전의 세력 판도가 금세 부활했다. 다른 반란 세력들은 그런대로 진압할 수 있었지만 옛날 진과 당장이 맞섰던 강적 초의 후예들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옛 초의 귀족 출신 항량은 초의 왕족을 왕으로 옹립하고 반란군을 조직했는데 이들 세력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지역 백성들의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세를 떨쳤다. 항량이 전사한 탓에 정권을 인수받은 항우는 드디어 광군의 핵심인 장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기원전 206년에 진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패기와 용맹으로 무적이었던 항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바로 항우와 달리 왕족 혈통도 아니고 변방의 하급 관리에 불과한 유방이라는 인물이었다. 더구나 거병할 무렵 유방의 군대는 초라한 농민군에 지나지 않았다. 진이 멸망하자 두 사람은 6년간 치열한 결전을 펼쳤는데 결과는 유방의 대역전승이었다. 항우를 무너뜨린 유방은 새 제국 한을 세웠으므로 두 사람의 결전은 훗날 초와 한이 싸우는 장기판으로 이어졌다. 패배한 초패왕 항우는 해하에서 자결로 삶을 마쳤다. 잠시의 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을 재통일한 유방은 기원전 202년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 한의 고조로 즉위했다. 한은 진의 중앙관료 기구인 삼공과 구경도 그대로 유지했고 진의 관료 제도도 거의 답습했다. 손보아야 할 것은 행정제도 즉 군현제였다. 그는 군현제와 옛 봉건제를 병용해 새로이 군국제를 시행했다. 군국제는 수도인 장안 부근만 중앙집권제로 통치하고 각 지방에서는 봉건제를 실시하는 절충책이었다. 그 다음에 106쪽 한무제의 두 번째 건국입니다. 중국 대륙이 분열기에 있을 무렵에는 북방 민족에 대한 견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 제국이 들어서자 그들은 갑자기 중원 문화의 최대의 적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중국과 북방 민족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고 북방 민족들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늘 경계하고 경원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대의 중화세계가 완성되면서 남방의 이민족들은 모두 한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중화의 외부, 즉 비중화 세계의 오랑캐가 된 것이다. 당시 북방 민족들 가운데 최대의 세력을 떨친 민족은 흉노였다. 농경사회의 수호자인 중원의 통일제국과 유목사회의 대표자인 북방의 흉노의 대치는 갈수록 첨예해졌다. 사실 개국 초기만 해도 한은 흉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호되게 쓴맛을 본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외교 노선으로 전환해 흉노와 화친을 맺고 매년 흉노에게 대량의 조공을 보냈다. 이런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출한 황제 한무제 때였다. 고조가 신생제국 한의 명패를 올렸다면 무제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비해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업그레이드한 군주였다. 우선 무제는 즉위하자마자 연호부터 제정했다. 역사상 첫 연호답게 그것은 기원을 세우다라는 뜻의 건원이었다. 그런 나중에 주변국들을 차례차례 복속시키면서 중국에 연호를 쓰도록 강요했다.
연호는 단일한 중국 문화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문화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화적 자부심의 발로였다. 연호가 통일되니 자연히 역법도 통일될 수밖에 없다. 무제는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쳐 태초력을 만들었다. 무제 이후로 역대 황제는 매년 달력을 만들어 주변국들에 하사하는 것을 전통으로 확립했다. 중화 사상에 따르면 하늘의 뜻, 천리를 받은 천자는 중국의 황제 한 명뿐이므로 아무나 함부로 달력을 만들 수는 없었다. 연호와 마찬가지로 역법도 중국 황제의 종주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였다. 또한 무제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공식 선포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진의 통치 이념이었던 법과의 실증을 느낀 지식인들이 법과의 도가 사상을 결합해 만든 황노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진의 경험에서 보듯이 법과 사상이 중앙집권적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과는 지나치게 독선적인 탓에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많았다. 유학이라면 충과 효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다. 주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사회 질서를 대변하면서도 당시로서는 낡고 캐캐묵은 사고방식에 젖어있지 않은 신흥 학문, 바로 유학이 새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상적 무기였다. 더구나 유학은 공자의 생애에서 보듯이 원래 생겨날 때부터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학문이 아니던가. 그래서 무제는 당시의 대유학자인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다. 공자가 유학을 정치 사상으로 확립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선 지 350여 년 만에 그의 꿈은 결실을 보는 것이다. 이때부터 유학은 2000여 년 동안이나 동아시아 사회와 국제 질서의 이념적 뿌리로서 역할하게 된다. 그 다음 111쪽 흉노 정벌의 도미노입니다. 바깥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이 튼튼할 수 없고 바깥을 안정시키려면 정복과 복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대내적으로 분주한 상황에서도 대외 정복 사업을 서둘렀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건국 이후 한을 괴롭히던 흉노와의 대결이다. 무제는 고조 때부터 이어오던 화친 정책을 버리고 강공으로 나아갔다. 흉노 정벌의 부산물로 무제는 바라던 것 이상의 큰 소득을 얻었다. 바로 서역 원정이었다. 장거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대월지까지 가서 안식국과 페르시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장건이 개척한 동서교통로는 이후 당시대의 비단길, 실크로드라는 중요한 무역로로 쓰이게 된다. 원래 흉노 정벌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제의 팽창 정책은 무제 자신까지 포함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를 낳았다. 가히 유라시아 전역이 연관된 변화였다. 중국 북방에서 밀려난 흉노가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거대한 민족 대이동이 빚어진 것이다. 우선 흉노가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대월지의 부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 인도에서 쿠샨 왕조를 열었다. 또한 서쪽으로 진출을 계속한 흉노의 한 갈래는 소아시아와 발칸반도 북부를 거쳐 중부 유럽까지 갔다. 당시 문명의 오지였던 중부 유럽의 게르만족은 그들을 훈족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흉노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은 서양 고대사의 일대 풍파를 가져온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다. 4세기부터 이탈리아의 북부의 게르만족은 로마 국경을 자주 넘었고 결국 476년에는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또한 게르만족의 다른 일파인 루마니아의 고트족은
동유럽의 끝에서 서유럽의 끝으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 서고트 왕국을 건설했으며 독일의 반달족은 에스파냐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중부 유럽에 눌러앉은 흉노의 일파인 마자르는 수백 년 뒤 헝가리를 건설하게 된다. 무제는 팽창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남쪽으로는 월남을 복속시키고 동북 방면에서는 한반도를 공략했다. 당시 한반도와 요동 일대에는 위만조선이 털을 잡고 있었다. 결국 위만조선은 한에 의해 멸망하고 그 지역에는 4개의 군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한사군이다. 점령지를 군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만들고 물러나는 전략은 둔전제라는 중요한 제도로 나왔다. 둔전은 말 그대로 군대가 주둔한 곳의 토지를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북서 방면의 변방을 수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점령지의 경우에는 보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오래 주둔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제는 병사들과 함께 농민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국경을 방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군량을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둔전의 생산물은 전량 군수 물자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둔전제는 이후 역대 왕조에서 변방을 수비하는 기본 방침으로 자리 잡는다. 무제 대외 정복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변국들을 복속시켜 안정을 깨했고 동아시아는 물론 멀리 서양에까지 제국의 위명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었다. 정복에는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었다. 정복 전쟁이 오래되자 국가 재정은 금세 바닥나버렸다. 상인들이 돈을 버는 품목은 바로 소금과 철이다. 그래서 무제는 소금과 철의 민간 유통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전매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물론 소금과 철의 유통으로 부유해진 상인들에게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도 있었지만 국가가 독점한다면 그 수익은 세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무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물류를 도맡았다. 우선 균수법을 시행해 상인들 대신 정부가 직접 물품의 구입과 운송을 담당했다. 물자 보급이 원활치 못해 물가가 상승하자 이번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평준법을 시행했다. 외견상으로 이 조치들은 국가가 상인의 이익을 빼앗은 것에 해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치와 행정에 이어 경제마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 다음 소제목은 116쪽 화려한 겉과 속입니다. 한은 무제의 지배 시절이 전성기인 동시에 퇴조의 시작이었다. 막강한 제국이 왜 일찌감치 퇴조기에 접어들었을까? 초기의 권력기관은 앞에서 말한 삼공 가운데 우두머리인 승상이 관할하는 승상부였다. 그러나 무제는 전형적 전제군주인 데다 대외정복 사업이라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명제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승상부는 위축되었고 모든 것이 황제의 정권에 맡겨졌다. 하지만 거대한 통일 제국을 황제 혼자서 일일이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제는 실무를 담당할 행정기구를 측근에 두었는데 이것이 내조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조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황제를 어떻게 내조하는가에 있다.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졌으므로 실무자급의 관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찍이 무제는 인재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훗날 과거 제도로 발달한다. 아직 실무를 담당할 만한 직업 관료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내조가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 황제에게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라면 가족이다. 그렇다면 황족일까? 아니다. 바로 외척이다. 천자는 세상에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황족을 제외하면 황제와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처가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내조는 주로 외척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무죄 이후 권한이 커진 내조는 승상부를 누르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황제 외척이라고 해서 꼭 현명하고 유능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내조 정치는 곧바로 외척 정치가 된다. 이런 외척 정치는 마침내 제국의 순통마저 끊어버린다. 우선 원제 이후부터는 왕씨 가문이 노대에 걸쳐 외척으로 실권을 잡는다. 급기야 그 집안의 왕망이라는 자는 어린 황제를 제멋대로 옹립하고 스스로 가황제라고 자칭하기에 이른다. 외척이 권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나라까지 빼앗는 것을 본 유씨 황실은 각지에서 반란이 속출하는 데 힘입어 23년에 나라를 되찾았다. 다시 유씨가 황족이 되었고 왕망이 통치한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았지만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의 것을 전한, 뒤의 것을 후한이라 부른다. 자, 119쪽 외척과 황간의 악순환입니다. 전한을 멸망시킨 외척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관료 정치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를 위한 무기는 역시 유학이었다. 후한 초기의 황제들이 유학을 적극 장려한 덕분에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유학의 여러 학파가 생겨나고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당시 유학의 발달에 기폭제가 된 것은 금문학과 고문학의 대립이었다. 지금의 문학과 옛 문학의 갈등은 사실 한제국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다. 일제기 진시황의 분서 사건으로 유가의 경전과 주석서들은 거의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 무제가 유학을 국학으로 공인하자 당장 그 문제가 시급해졌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학문에 교과서들이 없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기억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유학 경전들의 내용을 재구성해 새로이 학문으로 정립했는데 이것이 금문학이다. 진시황의 포갑이 지나고 유학이 공인되자 민간에서는 옛날의 경전과 주석서들을 주섬주섬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을 금문학과 대비시켜 고문학이라고 불렀다. 전환시대에는 무제 시절에 집대성된 금문학이 주로 연구되었으므로 고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기간 동안 학설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후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학이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자 고문학파는 금문학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무제 시대까지만 해도 고문학을 배척하고 금문학을 장려한 덕분에 금문학이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사본이 원본을 따를 수 없는 법, 점차 고문학의 학문적 성과가 금문학을 능가하게 되었다. 후한의 중기를 넘어서부터는 고문학이 확고한 우위를 점했으며 옛것과 새것을 두루 연구하고 섭렵한 통유들도 출현했다. 이렇게 학파 간의 대립과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유학은 점점 깊이를 더해갔다. 유학 세력이 장차 국가를 운영할 힘을 축적하는 동안 현실의 정치 구도는 다시 부패하기 시작했다. 2세기 초반부터 나이 어린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전한을 멸망시킨 바오밥 나무에 대한 경계심도 점차 엷어졌다. 외척 정치가 부활한 것이다. 나이 어린 황제는 섭정을 필요로 했고 섭정은 자연히 외척이 도맡았다. 외척의 힘을 물리치려면 황제의 개인적 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왕당파가 있어야 한다. 외척이 아니면서 외척만큼 의지할 수 있는 세력, 황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환관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일지언정 정답은 아니었다. 외척은 밀어낼 수 있었으나 환관이 그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 이 허점을 노리고 권좌에서 물러난 외척이 다시 환관을 밀어내고 권좌에 복귀하게 됐다. 이리하여 후한 말기에 들어서는 외척 정치와 환관 정치가 맞교대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유학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은 이미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갖추고 현실 정치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중이었다. 외척 환관 정치의 부패상을 목격한 그들은 강력한 반정부 여론을 형성하고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이것을 청렴한 의견, 즉 청의
라고 부른다. 수도 르어양만 해도 3만여 명의 유학자들이 있었던 데다 유학은 그 원리상 향촌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학문이었으니 당시 유학 세력의 반발은 전국적 양상을 띠었다. 당연히 황관들은 황제를 움직여 유학 세력을 탄압하고 나섰다.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유학자들을 유배시키거나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사형시키는 혹독한 탄압 정책으로 맞섰다. 일단 이 대결은 황관 측의 승리로 끝났고 유생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들과 달리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수권 능력, 즉 군대를 갖춘 세력도 있었다. 바로 지방 호족들이었다. 자, 123쪽 또다시 분열의 시대로라는 제목이에요. 후한은 처음부터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후한 시대에는 한 황실의 일족이나 옛 전국시대 명문가의 자손, 전직 고위 관리, 상업으로 부를 쌓은 부호 등이 지방 호족으로 각지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토지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호족은 전원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평화로운 통일 제국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계급 분화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자가 대거 출현했다. 이들은 농민에게서 토지를 사들여 겸병하거나 황무지를 대규모로 개간해 토지를 더욱 늘려갔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토지는 더러 노비들을 시켜 경작하게 되었지만 대개는 하호라고 부르는 가작인에게 맡겼다. 이것이 소작농의 시작이다. 하지만 말이 소작이지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거의 예속되어 있어 노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신분이었다. 지방에서 경제적 실권자가 된 대지주들은 장차 정치적 영향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호족들은 다른 지역의 호족과 통혼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를 맺어 긴밀한 유대의 근무를 형성했다. 지방의 행정조직이나 관료들은 호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지방의 호족들은 점차 본격적인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문벌 귀족으로 발전해갔다. 호족의 뿌리를 둔 이 신흥 귀족들은 마침내 400년간 군림해온 한 제국의 문을 닫고 귀족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 시대의 문을 열고자 했다. 부패한 외척 황관 정치에 호족들의 등산이 더해지고 게다가 그 영향으로 탐관 오리들이 들끓게 되자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후한 중기부터 치솟던 농민들의 분노는 이윽고 184년에 대규모로 터져나왔다. 중국 전역에서 36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농민이 일제히 봉기한 것은 규모로 보나 조직력에서 보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노란 깃발을 두르고 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황건적이라 불린 이 반란군은 장각을 우두머리로 삼고 치밀한 모의 끝에 거사한 것이다. 황건 반란군은 정신적,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후한 중기부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짐에 따라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 황노 사상이 만연했다. 이것은 점차 황노 신앙으로 바뀌어 중국적 색채를 더 강렬하게 띠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를 토대로 태평도와 오두미도라는 종교 교단이 형성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이고 이념적이고 강력한 반란군을 맞아 외척 정권은 총력을 기울여 대항했다. 우두머린 장각의 죽자 황건의 난의 주류는 어느 정도 진압되었으나 그 불길은 작은 불씨로 변해 오히려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호족들은 앞다투어 군비를 확장하고 자기 영지의 방어에 나섰다. 환경이 맞으면 방어는 쉽게 공세로 전환된다. 얼마 안가 호족들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각자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 220년 후한 황실은 지방 호족 출신의 신흥 귀족인 위나라의 문제에게 선양의 형식으로 나라를 넘기고 말았다. 이로써 최초의 통일 제국인 한은 410년의 사직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네, 여기까지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화의 축이란 제목. 다음 시간에는 2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